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러시아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사실은 얘기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내년 여름이면 파산한다 이런 게 서방에서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러시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돈은 GDP가 6, 7%밖에 안 되고 그 정도 가지고는 러시아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제재도 거의 다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사실 러시아의 자신감과 서방이 발표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요 포럼이 열렸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매해 열리는 가장 큰 경제 포럼입니다. 러시아가 여기에서 얻은 게 109조 원의 투자를 계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세계의 눈은 러시아가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본의 참 냉정한 모습인데요. 오늘 그 모습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는요. 총 1,060건, 약 6조 3천억 루블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9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사실 109조 원 되는 계약이 우리 바로 하자 이런 건 아니고 MOU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사실 이런 게 열리면 굉장히 체결 가액이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이란에서의 그 중동 지역의 혼란도 계속되고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109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는 지금 세계의 돈들이 언제 러시아로 들어갈까? 전쟁만 끝나면 바로 러시아에 들어가야지 저기가 엘도라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연설에서 러시아 경제가 침체와는 거리가 멀고 안정적 성장 경로에 있다고 강조했고요. 인프라와 에너지,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요, 이른바 비우호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적국 혹은 그와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분류한 나라가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나라들은 당연하고 한국도 비우호국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비우호국도 다들 몰려왔다는 거고 특히 미국 대표단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인데요. 역시 자본가의 나라, 이 돈이 모든 걸 말하는 미국에서는요. 이제 러시아에 들어갈 타이밍들만 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은요. 1997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고요. 이번엔 분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가치로 성장하자라는 주제로 열렸고 144개국에서 2만 4천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개 세션이 진행했다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2만 4천 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참석하려면 내는 돈이 제일 싼 티켓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요. 여기 참석하신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만한 돈을 내고도 이게 러시아와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대표단 같은 걸 꾸렸고요. 미국은 아예 미국 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주제로 어떤 대표단들이 오고 기업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번 포럼에서는요. 총 1,060건, 6조 3천억 루블, 약 109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됐고요.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거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몰려갔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 투자 계획이 그대로 집행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작년과 유사한 기업들이 몰려왔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를 희망의 땅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이 언제든 들어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요 계약으로는요. 러시아 철도가요. 약 4천억 루블, 6조 9,240억 원 규모의 철도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은행과 한 거라서 좀 다른데요. 어찌됐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어떻게든 투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는 중국 흑룡강성 산하의 기업들하고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이죠. 가즈프롬은 중국 석유 천연공사와 또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지난 18일 개회 연설에서요,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 있고 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성장률 모두가 긍정적 흐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인 것 같습니다. 이란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가던 무기조차 이스라엘로 돌렸고요. 방공망 같은 것도 이스라엘에 갖다 준다고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러시아는 전후 최대 폭격을 계속 며칠째 우크라이나에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퍼붓고 있는데요. 사실 뭐 방공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많이 격추했다고 합니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잖아요. 이건 거 보면 국제사회가 얼마나 약육강식이고 돈은 얼마나 냉정하게 움직이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약간 허풍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뭐 여전히 그 기준금리가 20%에 달한다는 거는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러시아 철도에서 뭐 6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도 그 20% 금리 때문에 채권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하는 그 티켓을 가지고 2만여 명이 몰려왔다는 거는요. 그만큼 전후 러시아 경제 재건 혹은 러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수출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남는 가스로 데이터 센터나 석탄 산업에 활용할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특히 가스하고 원유인데요. 이런 걸 유럽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데 요즘에 수입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랑 원유 이런 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스로 발전하든지 석탄으로 발전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자라고 하는 구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면요. 천연가스 과잉 생산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이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인데요. 한 러시아 고위 관련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가스 산업 활용에 제한했고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도 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의 대유럽 수출은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1,800억 입방미터에 달했는데 작년에는요. 320억 입방미터로 급감했습니다. 거의 한 6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거기다가 올해는 우크라이나에서 파이프라인을 닫아가지고요. 여기 또 추가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가스는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이 가스 활용처 모색이 진짜 급하다. 우리가 이걸로 가스 화학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활용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우리가 엄청 전력을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가스가 넘쳐나니까 우린 그래? 가스로 돌려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안에서도 반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의 에너지부 차관은 데이터 센터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너무 비용이 든다. 대신 우리는 석탄을 사용해서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석탄도 수출하기 힘드니까 가스나 석탄이나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돌리자라는 건데요. 참 에너지가 남는 나라에 좀 부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돌린 전력을 가지고 비트코인도 만들자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 러시아의 에너지가 얼마나 풍부한지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가자 정세나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걸로 중동 지역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 세계 명품 소비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뭐 중국도 그렇고 디플레이 빠져간다고 하고 우리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명품 소비가 좋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걸프 연안국에서는요. 명품 소비가 6%나 늘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살펴보면요. 중동 지역은요. 이란 이스라엘 휴전 이후 항공로 재개와 관광 회복에 힘입어서 글로벌 명품 소비 둔화를 상쇄하는 핵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이렇게 뭐 지정학적인 문제로 단기 불안정성은 존재하지만 그 명품 브랜드들은요 장기적 성장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권의 오일머니가 계속 명품들을 사줄 거고 그것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걸프만 연안국들의 명품 매출은요 전년 대비 6% 정도의 증가해서 128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이 2%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데요. 고급 패션, 보석, 뷰티 제품이 주요 판매 품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데레이카 로바토 배드앤컴퍼니 선임 파트너는요. 이렇게 왜 중동 지역이 떠오르고 있느냐에 대해서요. 중동의 부유층도 있지만 러시아와 인도의 부자들이 여기 와서 쇼핑을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UAE는요. 러시아 비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UAE로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뭐 두바이는 사실 돈만 있으면 쇼핑의 천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쇼핑몰들도 있고요. 사실 중동 지역에서 거의 명품 소비가 두바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이제 러시아 사람들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인도 부유층을 겨냥한 명품 허브로의 기능도 하고 있답니다. 인도 안에서는요, 관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관세로 치겠다고 뭐 여러 번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인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관세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요, 높은 관세를 피해서 두바이로 와서 명품을 사가는 거예요. 프라다는요, 올 1분기 중동 매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요. 에르메스도 14% 늘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명품 브랜드들도 계속 여기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죠. 루이비통은요, 두바이 사막에서 자신들 뭐 제품 이런 거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고요. 샤넬은 아부다비에서 주얼리 론칭을 기념한 디너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요, 디올, 입생로랑 발렌티노 등도 바레인에 매장을 신설했고, 엘리사브는 리야드에서 45주년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거든요. 여행업계에서도요, 현재까지 중동 방문 예약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전면전이라고 할 만큼 물론 20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전면전은 어렵습니다만, 공중전을 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와중에서도 중동의 여행수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충돌이 워낙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명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인도 부자나 러시아 부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가서 거기서 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경고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죠. 저희 뭐 요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 너무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글로벌 금융 범죄를 키운다고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장점이 많지만 우리가 코인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금 세탁의 문제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부패 방지 기구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요,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서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의 대중적 확산이 금융범죄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국경을 초월해서 막 보낼 수 있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인터셉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중간에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의 규제 실패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의 구멍이 뚫리면 여기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나 어떤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돈이 무작위로 뿌려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만든 암호자산 규제 기준을 대체로 준수한다는 나라도 FATF에 가입되어 있는 138개국 중에 40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게 제대로 규제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소개한 사례가 북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계속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하잖아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코인을 훔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요, 약 15억 달러, 2조 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해가지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절도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중 단 3.8%만이 회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크게 한탕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사기 및 스캔 관련 온체인 불법 활동 규모,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활동 규모가 510억 달러, 약 69조 원에 달한다는 민간 추정치를 이용하면서 가상자산이 단순한 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서 불법 행위에 최적화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스테이블 코인이냐? 당연하죠. 가격 변동성이 낮고, 왜냐하면 달러나 어떤 화폐에 연동돼 있잖아요. 달러 등 실무 자산에 연동돼 있어서 불법 자금 세탁 및 이동에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히 확산될 경우에는 이런 불균형한 규제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자금 세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멍인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로 스테이블 코인이 오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세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이 점점 더 발전하고 코인 문제가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 자금 세탁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크샵랩에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수출 무역 관련된 컨설팅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컨설팅 링크를 보실 수 있고요. 한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